이명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정선에서 서울역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그녀의 손엔 낡고 바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봉투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과 누렇게 바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손자의 취업서류 목록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고, 종이 끝자락에는 할머니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1층 민원실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동문은 번쩍이며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이명자 할머니는 쉽게 들어서지 못했지요. 평생 시골 광산촌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서울은 여전히 낯설고 그 안에 들어선 공공기관은 너무도 거창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시원한 공기가 훅 들이치며 냉기와 함께 형광등 불빛이 이명자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명자 할머니는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구성으로 채워져 있었고 버튼은 반응이 없거나 너무 빨랐습니다. 겨우겨우 가족관계 등록부 버튼을 눌러 종이를 출력했지만 그 과정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힐끔거렸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구석진 대기 의자에 몸을 눕혔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번호표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명호, 넌 꼭 붙을 거다. 할미가 다 해줄게. 손자는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는 증명이 필요했고 그건 행정서류 하나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키웠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까지 증명해야 한다 했죠. 이명자 할머니는 자식 대신 손자를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흔적을 오늘 한 장의 증명서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35번. 그녀는 조심스레 지팡이를 짚으며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구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고 시선은 계속 모니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할머니는 낡은 봉투를 조심스레 열며 말했습니다. 손자 취업 서류 때문에 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증명도 받아야 하고요.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살짝 굳더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종이를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서류네요. 90년대 양식이라 스캔도 어렵고 주민등록증도 거의 훼손됐습니다.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못 받는 건가요? 손자 면접이 이번 주인데.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원래대로면 구청 원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굳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그 말이 떨어지자 옆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킥하고 웃음을 흘렸고 대기석 쪽에선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건가? 참, 이런 분들 때문에 일 밀린다니까. 그 말은 작았지만 이명자 할머니의 귀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번호표는 손에서 구겨졌고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몸소 키운 손자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자 동시에 또 한 번의 모멸을 견뎌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장 한민수, 그가 문득 화면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곧 자리를 떠나 이명자 할머니가 있는 창고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수 실장은 이명자 할머니의 곁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의 수트 주머니에는 만년필 하나가 반쯤 비어 나와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꺼진 채였습니다. 창구 직원은 실장이 다가오자 순간 자세를 고쳤습니다.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민원인 확인 좀 해볼게요. 한민수 실장은 차분히 말하며 할머니가 내민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낡은 그 종이 조각은 모서리가 해지고 사진은 거의 흐려졌지만 이름만큼은 뚜렷했습니다. 이명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지역신문에서 봤던 기사. 광산 붕괴 사고 구조자 명단 중 유일한 생존자. 당시 사진 속엔 지금과는 다르게 얼굴에 젊음이 남아있던 한 여인이 누군가를 업고 나온 모습이 있었죠. 거칠고 어두운 갱도의 빛 속에서 땀범벅이 된 눈동자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명자 선생님 정선 맞으시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장은 조심스럽게 의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눈짓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자리 옮기실까요? 잠깐만요. 직원분, 이분 서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이건 정규 절차 외라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처리 지연된 이유도 내부 시스템 문제였다고 메모 남기시고요. 그 말에 창구 주변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얼굴로 따라갔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쪽, 잠시 쓰이지 않는 상담 공간이었죠. 작은 둥근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책상 위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한민수 실장은 조심스럽게 주민등록증을 다시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광산에서 구조 활동하셨던 그분이신가요? 삼척 붕괴 사고 때 할머니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오래된 일인데요.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학교 숙제로 발표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광산 마을 출신이라서요. 어머니도 거기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명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가 그 사고 때 갇혀 계셨고 선생님이 업고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름을 오늘에서야 다시 본 겁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0년도 넘은 일인데 이렇게 다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한민수 실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시스템만 보고 대했던 이 기관의 얼굴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실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무실 유리 너머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고 창구 쪽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려다 다시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은색 지팡이를 짚은 그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저 광경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세대의 죄이기도 하니까요. 이명자 할머니는 당황한 듯 그를 바라보았고 한민수 실장도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조용하고 담백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다시는 아무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냥 묻고 싶은 일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다시 꺼내려 하시네요. 그의 대답은 짧고도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잊지 않게 되니까요. 그 대화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민원실 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무심하게 지나가던 시선들이 다시 돌아섰고 조롱 섞인 말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들린 낡은 봉투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여전히 어색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선 한민수 실장은 허리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민원실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한 실장의 등 뒤로는 일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았고 몇몇 시민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서류 한 장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장은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오래전 기억 속을 거닐고 있었지요. 저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각별합니다. 제 어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씀이 선생님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장의 말은 조심스럽고 또렷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광산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사셨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하고 이름도 바꾸고 자신을 아예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고백하셨습니다. 삼척 붕괴 사고 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광부의 아내가 된 한 여자 덕분이었다고요. 자신을 업고 뛴 사람이 이명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너진 갱도, 피비린내, 온몸을 짓눌렀던 돌더미와 생사의 경계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왔던 울음소리까지 그 안에 갇힌 이들을 등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날의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죠. 실장은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왜 늘 웃으면서도 눈빛은 슬펐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었다는 걸요. 할머니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광부의 부인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거기서 혼자 살아 돌아온 내가 부끄러웠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황한 얼굴의 과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뭔가 급히 인쇄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장님, 큰일입니다. 아까 민원인 관련 내용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만 단위입니다.
기자들도 연락 오고 있고요. 한민수 실장은 종이를 건네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명자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영웅, 행정 앞에 무릎 꿇은 실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듯 보였고 그 장면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직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들린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익명 커뮤니티에 민원 서류가 위조 의혹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누가 올린 겁니까? 내부 유출입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창구팀 내부 아이디로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을 도우려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믿음을 꺾었던 경험이 그녀에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한민수 실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누가 그랬든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믿어도 좋을 것 같은 온기가 비쳤습니다. 시청 건물 안쪽 민원실에서 가장 먼 구역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 안. 이명자 할머니는 회색 벽지와 형광등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취조실 같기도 한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변명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 너머엔 과장급 직원 둘과 기록 담당 공무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수 실장은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고 끝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에 글 올리신 적 있으세요? 피해 사실을요. 과장의 질문은 다분히 날카롭고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스마트폰도 잘 못 써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엔 분노가 아닌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광산 붕괴 당시의 사진이나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구조 기록이라든가요? 기록 담당 직원이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살아 돌아오고 나면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분위기였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시절이었어요. 한 직원은 메모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확인은 더 어렵겠네요. 실제 생존자였는지 여부를. 그 순간 한민수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건 한 시민의 피해를 다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분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장님, 내부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구조자가 아니라 도망친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과장의 말에 회의실 안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 예전에도 들었어요. 그날 갱도가 무너지기 직전 제가 동료 둘을 두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해요. 저를 보면서 소리쳤거든요. 돌아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말 못했죠. 살았다는 사실이 죄 같았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공무원 셋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었지만 누구도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겁니까? 왜 이제 와서 이 서류를 발급받으시겠다고? 기록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손자가 이번에 공기업 최종 면접에 붙었어요. 그 아이가 말했죠. 할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이라고요. 근데 면접관이 물었다네요. 가족관계나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 말 듣고 내가 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한민수 실장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왜 그걸 지금에서야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증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흑백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오래전 광산 붕괴 당시 구조 장면을 담은 유일한 신문 사진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를 업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정선 여광산 구조자 이모 씨. 이거 실은 저도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저 사진 속 여인이라고 늘 말했지만 이름은 끝내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명자 선생님. 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이름,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날의 자신. 이제야 누군가가 다시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이명자입니다. 광산 붕괴 때 끝까지 버티다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 그리고 끝내 말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증명서보다 서류보다 더 강한 한 조각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시청의 언론 홍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원 실장, 위조 피해자 앞에 무릎 꿇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이명자 할머니의 사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포털과 커뮤니티엔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실은 뭔가요? 증거도 없이 무릎부터 꿇었다고? 보여주기식 사과 아닌가요? 피해자 코스프레에 넘어간 공무원. 댓글들은 할머니의 지난 삶을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진심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수 실장은 두 눈을 감은 채 긴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자료를 흘리고 의도적으로 여론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원실 복도 끝 회의실 안. 이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복사된 신문 사진과 손자의 면접 서류, 그리고 그녀가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 신청서가 놓여 있었죠. 종이 위에 고인 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어둡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줄. 내가 살아온 시간엔 그런 일 너무 많았거든요. 박 과장은 종이를 정리하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 처리하는 건 어렵겠습니다. 내부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민수 실장과 함께 젊은 남성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셔츠에 면접용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명호,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니? 인터넷에서 봤어요. 사진에 할머니가 나온 걸 보고 바로 뛰어왔어요. 면접 연기하고 왔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손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서류 들고 여기까지 올라온 우리 할머니예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마저 울컥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초라한 사람처럼 보였던 이명자.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실장님, 전 할머니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서류, 제가 다시는 들고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할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한민수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기록까지 확보하고 언론 대응도 저희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박 과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너무 나가십니다. 위에서는 이미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시청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손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분이요? 할머니 한 분 덕분에 제 어머니가 태어났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 한 분의 삶을 무시한다면 이 도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한민수 실장은 조용히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명우 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뒤 박 과장은 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희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삶은 이제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기관과 권력, 기업과 진실 사이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 채널들은 하나같이 같은 키워드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민원실 무릎 사건, 진짜 피해자인가? 조작된 눈물, 구조자 증언 영상, 진실 공방 이어져. 이명자 씨, 사실은 갱도 도망자였나? 밤늦게까지 켜진 시청 회의실 안 한민수 실장은 모니터 속 자막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팀장급 간부들이 모여 조용히 수군거렸고 옆자리엔 이명자 할머니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피곤과 회한, 그리고 한 줄기 부끄러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실장님, 본청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공식 사과문은 내지 않는 걸로 정리됐고 할머니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시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박 과장이 인쇄된 공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실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실장님, 너무 나서셨습니다. 처음엔 훈훈했지만 지금은 정치 이슈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오래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냉기처럼 식어갔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오래전 그녀가 직접 써내려간 탄원서 초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출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서랍 속에 묻어뒀던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천천히 펴며 말했습니다. 이걸 다시 꺼내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잊는 걸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날 내가 했던 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민수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복도에 서 있던 이는 이명호였습니다. 그의 손엔 검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보관소에서 찾았습니다. 예전 지역신문 일면 정선 탄광 붕괴 사고 당시 구조자 명단입니다. 이름은 이니셜로 나왔지만 사진 속 얼굴은 분명히 할머니입니다. 실장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실히 신문 속 여인은 이명자 할머니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 검게 탄 옷, 그리고 불타는 갱도 앞에서 아이 하나를 안고 울던 모습. 그 사진 한 장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진 하나로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시민 여론이에요. 그리고 청사 내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내부 고발도 있습니다. 그 말에 실장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누굽니까? 확인해 본 결과 고발자는 민원 이과 대리 이은지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명자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처음 창구에서 응대한 그 직원. 비웃듯 통장을 내려놓고 서류를 던지듯 내밀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실장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은지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뒤 들어온 그녀는 다소 당당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명자 씨가 영웅 대접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창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슈로 언론이 뒤집힌 것도 부적절합니다. 노인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게 용서받아선 안 되잖아요. 이은지의 말은 날카로웠고 얄미울 만큼 냉정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두고 온 사람들의 이름, 내가 왜 기억하려 애썼는지 알아요? 그들이 사라지면 나도 없던 사람이 될까 봐서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이은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한민수 실장은 조용히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 적어도 누가 진짜였는지 언젠가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슬픔이 잿빛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시청 본관 로비에는 취재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하얀색 조끼를 입은 보안 요원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무실 안 직원들도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위조 피해자 논란, 시청 책임론, 공무원의 감정 개입 위험성, 이명자 할머니의 이름이 이제는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비난은 조용히 번지고 있었고 응원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민수 실장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앞엔 세 통의 공문이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엔 주의 조치라는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회의 일정 사이에서 더 이상 누구도 할머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정선문화재단이었고 제목은 짧았습니다. 기록 영상 확보건 이명자 씨 관련. 실장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바로 메일을 열자 짧은 영상 링크 하나와 압축된 문서 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한 필름 화질이었지만 시작부터 이명자 할머니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여긴 정선 제3광업소 구조작업 당시 생존자 증언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20살 무렵의 이명자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료들을 구하려 했어요. 한 명은 내 앞에서 무너졌고 또 한 명은 내게 너라도 살아라고 했죠. 그래서 뛰었습니다. 뒤도 안 보고 살아 돌아온 게 죄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그 영상은 오래된 VHS 테이프에서 디지털로 복원된 것이었고 지역문화재단에서 보존해오던 기록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당시 생존자였다는 결정적 증거이자 수십 년간 말로만 떠돌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한민수 실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언론 브리핑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전체 공개합니다. 박 과장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아직 윗선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건 허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에서 지워지는 걸 방관할 순 없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 일순 정적이 흘렀고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장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곧바로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장 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테이블 위에 빼곡히 놓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명자 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동시에 한 건의 기록 영상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그 이야기의 뒷면입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화면에 고정되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멈췄습니다. 약 2분 남짓한 영상이 끝났을 때 실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그분이 뛰쳐나온 이유는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살아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은 오늘까지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죄책감을 덜어드릴 차례입니다.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그날 오후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증인, 마침내 드러난 진실, 할머니께 사과해야 합니다. 포털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미확인에 대해 정정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서울시의회 복도 끝 작은 창가에서 이명자 할머니는 가만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에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의 입에 당당히 오르내릴 수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서울시청 대강당 앞. 평소엔 직원 연수나 기자, 간담회에만 사용되던 그 공간에 정장을 입은 중고등학생들과 언론, 시청 관계자들까지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의자 2개와 낮은 원형 테이블 하나, 그리고 살아있는 기억, 이명자의 이야기라는 붉은색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민수 실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기억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름이 단지 기록 속의 한 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흰색 단정한 한복을 입은 이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고 할머니는 다소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대기 시간 뒤 학생 대표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이명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남고도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모든 날들이요.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시절. 내가 진실을 꺼냈을 때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더 무서웠어요. 그때 내가 틀린 건가 헷갈리기 시작했죠. 학생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이제는 교과서 밖에 진짜 역사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어요. 난 그냥 애 키우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겪은 걸 그냥 묻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박미숙 서울시 교육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명자 선생님의 이야기는 서울시 고등학교 역사 부교재에 공식 수록됩니다. 그리고 매년 시민 기억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삶은 이제 기록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인사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살아남은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하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강당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젠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침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시청 로비 한쪽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라는 제목이 붙은 그 공간엔 이명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학생들이 쓴 편지, 그녀가 남긴 증언 영상 일부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둘 그 앞에 멈춰 섰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으며 어떤 이는 자신의 아이에게 조용히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명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안 그녀의 눈엔 깊은 평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이름 헛되게 쓰이지 않겠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제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첫 역사가 될 거예요. 지하철이 출발하며 창밖의 밤하늘이 느리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아주 오래도록 반짝이고 있었습니다.